혹시 매일 깨끗하게 씻고 관리한다고 자신하셨나요?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당신의 몸 어딘가엔 수백만 마리의 세균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숨은 곳이 우리가 절대 의심하지 않는 부위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균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고 피로를 부르고 심지어 노화를 몇 배나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는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이상한 냄새, 이유 없는 피로, 피부의 가려움.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도와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 얼굴, 발만 꼼꼼히 씻으면 위생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 그늘지고 습한 우리가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부위들입니다. 그곳은 세균에게 완벽한 안식처이자 당신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비밀 통로가 됩니다. 이 세균들은 단순히 피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작은 상처나 모공을 통해 혈관 속으로 침투해 몸 전체에 염증을 일으키고 피로, 두통, 기억력 저하, 면역력 약화 같은 다양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며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5가지 위험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면 세균의 공격을 막고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청결 습관이 아니라 몸의 시계를 되돌리고 노화를 늦추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몸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세균의 제국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곳을 깨끗이 청소하는 순간 당신의 건강과 생명력은 놀랍게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속 세균들이 몰래 번식하고 있는 5곳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부분은 평생 한 번도 세균 위험 지역으로 생각해 본 적 없는 부위니까요. 첫 번째, 귀 뒤쪽, 숨은 사각지대의 시작. 귀 뒤쪽은 우리가 머리를 감거나 세수할 때도 손이 잘 닿지 않는 부위입니다. 피지선이 많고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세균과 곰팡이가 아주 좋아하는 장소이죠. 특히 안경을 착용하는 분이라면 귀 뒤쪽이 늘 눌리며 땀이 차기 때문에 그곳에서 악취와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가끔 왜 목욕을 했는데도 냄새가 날까 싶은 분들은 바로 이 귀 뒤쪽을 점검해 보세요. 따뜻한 물수건으로 부드럽게 닦거나 샴푸 후 손가락 끝으로 귀 뒤를 가볍게 문질러 주는 것만으로도 세균 번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 뒤쪽을 씻는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제대로 씻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만 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귀 뒤쪽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귀 뒤쪽을 씻을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힘을 너무 주는 것입니다. 귀 뒤쪽 피부는 생각보다 얇고 민감합니다. 때를 밀듯이 세게 문질러서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피부가 상하고 그 상처로 세균이 더 쉽게 침투합니다. 저희 동네에 사시는 한 할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귀 뒤가 자꾸 가려워서 손톱으로 긁고 목욕할 때도 때밀이로 세게 밀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 병원에 가보니 귀 뒤쪽 피부가 상해서 염증이 생긴 거였대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강하게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씻으세요라고 당부하셨답니다.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샴푸할 때 거품을 충분히 내서 검지와 중지 2손가락 끝으로 귀 뒤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마치 아기 머리 감기듯이 정말 부드럽게요.
위아래로 쓱쓱 문지르는 게 아니라 작은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씻는 겁니다. 그러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모공 깊숙한 곳까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헹굴 때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샴푸 거품을 대충 헹구고 끝내는데 귀 뒤쪽은 특히 꼼꼼히 헹궈야 해요. 왜냐하면 귀 뒤쪽에 샴푸 찌꺼기가 남으면 그게 피부를 자극해서 가려움증과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제 친구 어머니께서 몇 달 동안 귀 뒤가 계속 가렵고 뾰루지가 생기셔서 병원을 다니셨대요. 피부과에서 연고도 받아 바르고 항생제도 먹었는데 나았다가 다시 생기기를 반복하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답니다. 혹시 샴푸를 많이 쓰시나요? 헹굴 때 귀 뒤쪽까지 깨끗이 헹구시나요? 그제야 깨달으셨대요. 샴푸를 충분히 헹구지 않고 있었다는 걸요. 그 후로 샴푸할 때마다 귀 뒤쪽을 3번씩 따로 헹구셨더니 신기하게도 증상이 싹 사라졌답니다. 그만큼 헹구는 게 중요해요. 샴푸를 한 후에는 귀를 살짝 앞으로 젖혀서 귀 뒤쪽에 물을 충분히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귀 뒤를 쓰다듬으면서 샴푸 거품이 완전히 없어졌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미끌미끌한 느낌이 전혀 없어질 때까지 헹궈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건조입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귀 뒤쪽을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축축한 환경이야말로 세균과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조건이니까요. 목욕이나 샤워를 마친 후 수건으로 몸을 닦을 때 귀 뒤쪽도 꼭 닦으세요. 그런데 여기서도 방법이 있습니다. 수건으로 귀 뒤를 문지르는 게 아니라 수건을 귀 뒤에 대고 지그시 눌러서 물기를 흡수하는 거예요.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받고 또 물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수건으로 한번 눌러 닦은 후에도 아직 약간 축축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땐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세요. 드라이어를 귀 뒤에 하실 텐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드라이어를 약한 바람, 차가운 바람으로 설정해서 귀 뒤쪽에 살짝 쐬어주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은 절대 안 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상할 수 있거든요. 차가운 바람으로 20초 정도만 쐬어주면 귀 뒤쪽이 완전히 보송보송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상쾌한 상태가 유지돼요. 특히 여름철에는 이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귀 뒤쪽이 축축한 채로 있으면 몇 시간 만에 냄새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목욕을 할 때만 귀 뒤쪽을 씻는 걸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많이 땀을 흘렸을 때는 하루에 한 번 더 관리해 주는 게 좋아요. 저녁에 잠들기 전 세수할 때 귀 뒤쪽도 함께 씻어보세요. 비누를 조금만 묻혀서 귀 뒤를 가볍게 문질러주고 깨끗이 헹군 다음 수건으로 물기를 눌러 닦는 거예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 들여도 귀 뒤쪽 냄새와 염증을 크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로 씻기가 번거롭다면 물티슈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단,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순한 물티슈를 선택하세요. 알코올 성분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물티슈로 귀 뒤쪽을 부드럽게 닦아주고 마른 휴지나 화장솜으로 한 번 더 물기를 제거해주면 됩니다.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특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안경다리가 귀 뒤쪽을 하루 종일 누르고 있으면 그 부분에 땀이 차고 압력이 가해져서 피부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안경 쓰시는 분들은 귀 뒤쪽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해요. 낮 동안에도 가끔씩 안경을 벗고 마른 휴지나 손수건으로 귀 뒤쪽을 가볍게 닦아주세요. 땀이 차는 걸 느끼기 전에 미리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안경을 벗자마자
귀 뒤쪽을 씻어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안경다리 자체도 자주 닦아줘야 합니다. 안경다리에 피지와 땀이 묻어 있으면 그게 귀 뒤쪽으로 옮겨가서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되거든요. 매일 저녁 안경을 세척할 때 안경다리도 비누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말린 후에 다시 착용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귀 뒤쪽 피부 건강을 위해 신경 써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보습입니다. 귀 뒤쪽에 보습제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귀 뒤쪽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이 일어나고 그 각질 사이로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요. 목욕 후 몸에 로션을 바를 때 귀 뒤쪽에도 로션을 살짝 발라주세요. 많이 바를 필요는 없어요. 손가락 끝에 로션을 조금 묻혀서 귀 뒤를 가볍게 톡톡 두드려주듯 발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장벽이 튼튼해져서 세균의 침투를 막아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끈적이는 로션이나 오일 성분이 강한 제품은 피하세요. 귀 뒤쪽은 그렇지 않아도 피지가 많이 나오는 곳인데 기름기 많은 제품을 바르면 모공이 막혀서 뾰루지가 생길 수 있어요. 산뜻하게 흡수되는 수분 크림이나 젤 타입 로션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귀 뒤쪽에 이미 냄새가 심하게 나거나 가려움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피부과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지루성 피부염이나 다른 피부 질환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있어요. 따뜻한 물에 깨끗한 수건을 적셔서 귀 뒤쪽에 2분에서 3분 정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공이 열리고 노폐물이 부드러워져서 씻을 때 더 쉽게 제거됩니다. 그 후에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절대로 손톱으로 긁거나 알코올 같은 강한 소독제를 바르면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지만 피부가 더 상해서 증상이 악화됩니다. 가렵더라도 참고 깨끗이 씻고 보습해주는 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귀 뒤쪽은 작은 부위지만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향수를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가까이 다가오면 나는 그 미묘한 냄새가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귀 뒤쪽만 제대로 관리해도 채취의 절반은 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샴푸할 때 10초만 더 신경 쓰고 물기를 제대로 말리고 가끔씩 보습해주는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오늘 저녁 목욕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 귀 뒤쪽을 부드럽게 문질러 씻고 충분히 헹구고 완전히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귀 뒤쪽을 한번 만져보세요. 보송보송하고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귀 뒤쪽, 이제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배꼽, 세균의 은신처. 배꼽은 작고 깊은 구멍처럼 생겨 있어서 비누 거품이 잘 들어가지 않고 세척이 쉽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피부과 조사에 따르면 배꼽 속에서 발견된 세균의 수가 평균 2,300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피지, 각질, 땀, 먼지가 뭉치며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배꼽 주변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려움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건 이미 세균이 활동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목욕할 때 면봉이나 부드러운 수건 끝을 이용해 배꼽 속을 가볍게 닦고 청결 후엔 잘 건조시키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배꼽을 씻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너무 깊이 파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꼽이 더러우니까 깨끗이 해야겠다는 생각에 손톱이나 이쑤시개로 후비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지인 한 분이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배꼽에서 냄새가 난다고 느껴서 목욕할 때 손톱으로 배꼽 안쪽을 긁어내셨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배꼽 주변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해지더래요. 병원에 가보니 배꼽 안쪽 피부가 상처가 나서 염증이 생긴 거였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배꼽은 피부가 아주 얇고 예민한 곳이라 절대 손톱으로 긁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래요. 배꼽 안쪽 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연약합니다. 거기는 복벽과 가까이 붙어 있어서 강하게 자극하면 복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꼽을 닦을 때는 정말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면봉을 사용하는 겁니다. 목욕하기 전에 면봉을 미지근한 물에 살짝 적셔서 배꼽 안쪽을 아주 가볍게 돌려주세요. 이때 힘을 주면 안 됩니다. 면봉이 배꼽 안쪽에 닿는 정도만 정말 살살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배꼽 안에 쌓인 각질과 먼지가 면봉에 묻어 나옵니다. 한 번에 다 닦으려고 하지 마세요. 면봉으로 한 번 돌렸는데 많이 더러우면 새 면봉으로 바꿔서 다시 한 번 닦아주는 겁니다. 보통 두세 번 정도 반복하면 깨끗해집니다. 그 후에 샤워를 하면서 비누 거품을 배꼽에 살짝 묻혀서 헹궈내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또 있어요. 비누를 직접 배꼽 안에 넣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비누 거품을 손가락 끝에 묻혀서 배꼽 입구 부분만 가볍게 문질러 주는 거예요. 배꼽 깊숙한 곳까지 비누가 들어가면 나중에 헹구기가 어렵고 비누 찌꺼기가 남을 수 있거든요. 헹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샤워기 물을 배꼽에 직접 강하게 쏘면 안 돼요. 손으로 물을 떠서 배꼽에 부어주거나 샤워기 물을 약하게 해서 배꼽 위로 흘려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으로 배꼽 주변을 가볍게 문질러서 비누 거품이 완전히 없어졌는지 확인하세요. 샤워 후에는 배꼽을 제대로 말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수건으로 몸을 닦을 때 배꼽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배꼽은 움푹 들어가 있어서 물기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몇 년 전에 배꼽에서 계속 냄새가 난다고 하셨어요. 매일 목욕을 하시는데도 배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혹시 무슨 병이 아닐까 걱정하셨죠.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배꼽을 씻고 나서 제대로 말리지 않아서 생긴 문제예요. 배꼽이 축축하면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목욕할 때마다 배꼽을 특별히 신경 쓰셨어요. 면봉으로 닦고 샤워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배꼽 안쪽을 꾹꾹 눌러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셨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냄새가 사라지고 배꼽 주변이 가렵던 증상도 없어졌답니다. 배꼽을 말릴 때는 이렇게 하세요. 마른 수건이나 깨끗한 휴지를 손가락에 감아서 배꼽 안쪽에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그시 눌러서 물기를 흡수시킵니다. 한 번으로 부족하면 새 휴지로 바꿔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배꼽 안쪽이 완전히 보송보송해질 때까지요. 만약 물기가 잘 마르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드라이어를 차가운 바람으로 설정해서 배꼽에서 2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짝 쐬어주세요. 뜨거운 바람은 절대 안 됩니다. 배꼽 주변 피부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배가 나오신 분들은 배꼽 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해요. 배가 나오면 배꼽이 더 깊게 접혀 있어서 통풍이 잘 안 되고
물기가 차기 쉽습니다. 여름철에는 땀까지 차서 배꼽이 축축한 상태가 계속되죠. 그러면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제 친구 한 분이 당뇨가 있으신데 작년 여름에 배꼽에 염증이 생기셨대요. 배꼽에서 진물이 나고 냄새도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곰팡이 감염이라고 하더래요. 당뇨가 있으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런 감염이 더 쉽게 생긴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배꼽을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목욕 후에 배꼽을 완전히 말리고 낮에도 땀이 많이 났다 싶으면 휴지로 배꼽을 닦아주신대요. 그리고 집에 계실 때는 되도록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셔서 배꼽이 숨을 쉴 수 있게 하신답니다. 배꼽에서 냄새가 나거나 가려움증이 있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향수나 파우더를 배꼽에 뿌리는 거예요. 냄새를 가리려고 이런 짓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향수나 파우더가 배꼽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각질, 땀과 뭉쳐서 더 심한 노폐물 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화학 성분이 예민한 배꼽 피부를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냄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깨끗이 씻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배꼽에 이미 염증이 생겼거나 빨갛게 부어올랐거나 진물이 나온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집에서 임의로 연고를 바르거나 소독약을 넣으면 안 됩니다. 배꼽 염증은 생각보다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심하면 복막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배꼽을 관리할 때 이런 것들도 주의하세요. 꽉 끼는 바지나 벨트를 오래 착용하면 배꼽 주변이 눌려서 통풍이 안 됩니다. 특히 청바지나 레깅스처럼 신축성이 없는 옷은 배꼽에 압력을 가하고 땀이 차게 만들죠. 집에 계실 때는 편한 옷을 입어서 배꼽이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배꼽 피어싱을 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피어싱 주변은 세균 감염이 일어나기 쉬운 곳이에요. 피어싱을 착용하고 계시다면 매일 소독하고 배꼽을 깨끗이 관리하셔야 합니다. 만약 나이가 드셔서 피어싱을 안 하신다면 그냥 빼는 게 낫습니다. 배꼽 건강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배꼽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목욕하기 30분 전에 배꼽에 올리브 오일이나 베이비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배꼽 안쪽에 굳어있던 각질이 부드러워집니다. 30분 후에 면봉으로 닦으면 평소에 안 나오던 오래된 각질까지 깨끗이 제거됩니다. 단, 오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한두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일을 바른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깨끗이 씻어내야 해요. 오일이 배꼽에 남아있으면 오히려 먼지와 각질이 더 달라붙거든요. 배꼽은 우리 몸에서 가장 신경 쓰지 않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눈에 잘 안 보이고 불편함도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배꼽은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와 연결되어 있던 소중한 흔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몸의 중심에서 건강을 지키고 있는 중요한 부위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배꼽을 후비면 배 아파. 그때는 그냥 미신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맞는 말씀이셨어요. 배꼽을 함부로 다루면 정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배꼽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면봉으로 가볍게 닦아주고 샤워 후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 이것만 지켜도 배꼽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배꼽에서 냄새가 나거나 가려움증이 있다면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오늘 저녁 샤워할 때
배꼽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봉으로 가볍게 닦아보고 얼마나 더러운지 확인해 보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배꼽은 작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 몸의 중심이자 생명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곳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코 안쪽과 콧구멍 주변 보이지 않는 세균 터널. 코는 외부 공기를 직접 받아들이는 기관이라 먼지, 세균,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머무는 곳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를 세척하거나 청결을 관리하지 않죠. 그 결과 코 안쪽 점막이 자극받고 염증이 생기며 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계절엔 세균이 마른 점막 속에서 빠르게 증식합니다. 하루 한 번 정도 식염수 코세정을 해주는 습관만으로도 세균 수를 9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코 안이 맑아지면 숨이 편해지고 두통이나 피로도 덜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코 세정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많이 두려워하십니다. 코에 물을 넣는다고? 그럼 숨이 막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며 거부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 어머니가 감기에 자주 걸리시고 코가 막혀서 밤에 잠도 못 주무시는 날이 계속됐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코 안이 너무 건조하고 염증이 있다며 식염수 코세정을 권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셨지만 일주일만 하시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야, 이거 진작 할 걸 그랬다. 숨 쉬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코 세정은 생각보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약국에 가면 코 세정기와 식염수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일회용 식염수 제품도 많아서 더욱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 세정을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먼저 세면대 앞에 서서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입니다. 그리고 입을 살짝 벌리고 코세정기 노즐을 한쪽 콧구멍에 갖다 대세요. 천천히 식염수를 주입하면 물이 코 안쪽을 지나 반대편 콧구멍으로 흘러나옵니다. 이때 절대로 숨을 들이마시면 안 돼요. 입으로 천천히 숨을 쉬면서 코로는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두세 번만 해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한쪽 콧구멍이 끝나면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코를 가볍게 풀어서 남은 물과 콧물을 빼내면 됩니다. 코 세정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수돗물에는 미세한 세균이나 염소 성분이 있어서 코 점막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약국에서 파는 식염수나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세요. 집에서 직접 식염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끓인 물을 식힌 후에 소금을 약간 넣어서 만드는 겁니다. 물 500ml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짜거나 싱거우면 코가 따가울 수 있으니까 농도를 잘 맞춰야 해요. 코 세정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면 코 안에 쌓인 먼지와 세균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어요. 특히 외출하고 돌아온 후에 하면 정말 좋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마신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거죠. 제 친구 한 분은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서 봄만 되면 고생하셨어요.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계속 나고 눈도 가렵고 머리도 아프고 약을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정말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코 세정을 권하셔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셨더니
증상이 절반으로 줄었대요. 꽃가루를 코 안에서 미리 씻어내니까 알레르기 반응이 훨씬 덜하더라고. 코 세정 외에도 코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콧구멍 주변 청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 안쪽은 신경 쓰는데 콧구멍 주변 피부는 그냥 지나치세요. 하지만 콧구멍 주변에도 피지와 각질이 쌓이고 세균이 번식합니다. 특히 콧구멍 바로 안쪽, 코털이 나 있는 그 부분 말이에요. 거기에 각질이 쌓이면 가렵고 자꾸 손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손에 있던 세균이 코로 옮겨가서 염증을 일으키죠. 세수할 때 코 주변도 꼼꼼히 씻어주세요. 비누 거품을 손가락 끝에 묻혀서 콧구멍 주변을 가볍게 문질러 주는 겁니다. 코 안쪽 깊이까지 손가락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콧구멍 입구 부분만 살살 닦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여러 번 헹궈내세요. 코를 씻은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닦아줘야 합니다. 휴지나 깨끗한 수건으로 콧구멍 주변을 가볍게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세요. 절대로 휴지를 코 안에 깊이 넣어서 닦으면 안 됩니다. 코점막은 정말 약해서 쉽게 상처가 나거든요. 그리고 코털 관리도 중요합니다. 코털이 너무 길게 나와 있으면 보기에도 안 좋고 먼지가 더 많이 달라붙어요. 하지만 코털을 뽑으면 절대 안 됩니다. 코털을 뽑으면 모낭에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코 안쪽에 종기가 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께서 코털을 손으로 뽑으시다가 코 안쪽에 큰 종기가 나셨대요. 코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코털은 절대 뽑으면 안 된다고 하셨답니다. 코 안쪽은 혈관이 많고 뇌와도 가까워서 염증이 생기면 위험할 수 있다고요. 코털은 반드시 코털 전용 가위로 잘라야 합니다. 약국이나 마트에 가면 끝이 둥근 코털 가위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밖으로 나온 코털만 조심스럽게 자르세요. 코 안쪽 깊은 곳까지 가위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이는 부분만 정리하면 충분해요. 요즘은 전동 코털 정리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날이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코 안쪽을 다칠 염려가 없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정리해주면 코털이 밖으로 삐져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코 건강을 위해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코를 후비지 않는 것입니다. 코가 간지럽거나 뭔가 막힌 느낌이 들면 손가락을 넣어서 후비고 싶잖아요? 하지만 이게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세균이 있어요. 그 손으로 코를 후비면 세균이 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손톱으로 코 점막에 상처를 내기 쉬워요. 그 작은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하면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코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자꾸 코를 후비시는 버릇이 있으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코피가 나기 시작하더니 멈추질 않더래요. 병원에 가보니 코 안쪽 점막이 상해서 출혈이 생긴 거였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코를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라고 여러 번 당부하셨대요. 코가 간지럽거나 뭔가 들어있는 느낌이 들면 휴지를 이용하세요. 휴지를 작게 접어서 콧구멍 입구만 살짝 닦아주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코 세정을 하거나 면봉에 식염수를 묻혀서 가볍게 닦아주세요. 절대로 맨손으로 코안을 만지면 안 됩니다. 겨울철에는 코안이 특히 건조해지기 쉬워요. 난방 때문에 실내 공기가 건조하고 바깥 찬 바람도 코를 자극하죠. 코 점막이 건조하면 갈라지고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코안이 건조하다고 느껴지면 식염수 스프레이를 사용해 보세요. 약국에서 코 점막 보습용 스프레이를 팔아요. 하루에 서너 번 정도 코 안쪽에 뿌려주면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집에서는 가습기를 틀어주는 것도 좋아요.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면 콧점막이 건조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습기를 사용할 때는 청결이 정말 중요해요. 가습기를 자주 청소하지 않으면 거기서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해서 공기 중으로 퍼집니다. 그럼 오히려 코 건강에 해로워요. 코를 풀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쪽 콧구멍을 동시에 막고 세게 푸는데 이게 좋지 않아요. 압력이 너무 세면 귀로 압력이 전달되어서 중이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코를 풀 때는 한쪽씩 부드럽게 푸세요. 한쪽 콧구멍을 손가락으로 막고 반대쪽만 살살 푸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억지로 세게 풀지 말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만큼만 빼내면 됩니다. 코피가 났을 때도 올바른 대처법이 있어요. 예전에는 머리를 뒤로 젖히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머리를 뒤로 젖히면 피가 목으로 넘어가서 살에 들릴 수 있어요. 코피가 나면 고개를 앞으로 숙이세요. 그리고 코 중간 부분, 딱딱한 뼈와 물렁한 부분이 만나는 곳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세요. 10분 정도 그 상태로 있으면 대부분 멈춥니다. 입으로 숨을 쉬고 침이 고이면 뱉어내세요. 만약 20분이 지나도 코피가 멈추지 않으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코피를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코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담배 연기는 코 점막을 심하게 자극하니까 금연하시는 게 좋아요.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가 나는 곳은 피하시고 공기가 맑은 곳에서 산책하세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물 8잔 정도를 마시면 몸 전체의 점막이 촉촉해져요. 코 점막도 마찬가지로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는 우리가 숨쉬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코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전체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것과 같아요. 오늘부터 코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식염수 코세정을 하루 한 번, 세수할 때 콧구멍 주변을 깨끗이 씻어주고 손으로 코를 만지지 않는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코 건강이 훨씬 좋아집니다. 코가 맑아지면 숨 쉬는 게 편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밤에 잠도 잘 오게 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코 건강, 이제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4번째, 발가락 사이, 습기 속 세균의 낙원. 목욕할 때 발바닥은 꼼꼼히 닦아도 발가락 사이를 세심히 관리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바로 세균과 곰팡이의 천국입니다. 특히 양말을 오래 신거나 통풍이 잘 안 되는 신발을 신는 경우 발가락 사이 습도는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상태로 변합니다. 이로 인해 무좀, 냄새, 가려움, 심한 경우 염증까지 생기죠. 목욕 후 발가락 사이를 완전히 말리는 것, 하루에 한 번 이상 양말을 갈아 신는 것만으로도 세균 번식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발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말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건으로 발을 닦았는데 뭐가 문제야?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발가락 사이는 보통 수건으로 대충 훑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 허리를 숙이는 게 힘들어서 발가락 사이까지 신경 쓰기가 더 어렵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무좀으로 고생하셨어요. 발가락 사이가 하얗게 짓무르고 냄새도 심하게 나고 가려워서
밤에 잠도 못 주무셨죠. 병원에 가서 무좀 약을 받아 바르셨는데 나았다가 다시 생기기를 반복하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약만 바르면 소용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욕하고 나서 발가락 사이를 완전히 말리셨습니까? 거기가 축축하면 무좀은 절대 안 나아요. 그제야 아버지께서 깨달으셨대요. 평생 목욕하면서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말려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그 후로는 목욕할 때마다 의자에 앉아서 발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를 하나하나 닦으신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몇 주 만에 무좀이 깨끗이 나았어요.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말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욕이나 샤워를 마친 후 의자에 앉으세요. 서서 하면 허리도 아프고 균형 잡기도 힘들잖아요.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편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마른 수건을 손에 감아서 발가락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세요. 마치 실로 치실하듯이 수건을 발가락 사이에 넣고 앞뒤로 움직이면서 물기를 닦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발가락 사이를 하나씩 다 닦아주세요.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 검지와 중지 사이, 중지와 약지 사이, 약지와 새끼발가락 사이. 네 군데 모두요. 한 번 닦았는데 수건이 축축하면 수건의 마른 부분으로 바꿔서 한 번 더 닦아주세요. 발가락 사이에서 더 이상 물기가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해야 해요.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조금 남은 습기가 바로 무좀균이 번식하는 환경을 만들거든요. 제 친구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평생 무좀 때문에 고생하다가 피부과 의사인 딸에게 이 방법을 배워서 실천했더니 완전히 나았다고요. 처음에는 귀찮더라고. 그런데 일주일만 하니까 습관이 되더라. 그리고 발가락 사이가 뽀송뽀송해지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발가락 사이를 닦은 후에도 아직 약간 습기가 남아있다고 느껴지면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세요. 드라이어를 차가운 바람으로 설정해서 발가락 사이에 바람을 쐬어주는 겁니다. 발에서 3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1분 정도만 쐬어주면 완전히 보송보송해집니다. 뜨거운 바람은 절대 안 돼요. 발 피부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여름철에는 이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발가락 사이가 축축해지기 쉽거든요. 아침에 외출하기 전에도 발가락 사이가 완전히 말랐는지 확인하세요. 조금이라도 습기가 있으면 양말을 신었을 때 그 습기가 갇혀서 하루 종일 발가락 사이가 축축한 상태가 됩니다. 양말 선택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면 양말이 좋다고 해서 면 양말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순면 양말은 땀을 흡수는 잘하지만 한번 젖으면 잘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발가락 사이를 계속 축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요즘 나온 기능성 양말을 한번 신어보세요. 통풍이 잘 되고 땀을 빨리 증발시키는 소재로 만든 양말들이 많아요. 특히 발가락 양말, 즉 발가락 하나하나가 분리되어 있는 양말이 정말 좋습니다. 발가락 사이가 직접 맞닿지 않으니까 습기가 차는 걸 막아줘요. 처음에는 발가락 양말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신기가 좀 까다롭고 착용감도 낯설죠. 하지만 며칠만 신어보세요. 발가락 사이가 상쾌한 느낌, 그리고 냄새가 확 줄어드는 걸 경험하시면 다시는 일반 양말로 돌아가지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양말은 하루에 최소 한 번은 갈아 신어야 합니다. 나는 집에만 있었는데 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집에 있어도 발에서는 계속 땀이 나거든요. 특히 여름철이나 난방을 틀어놓은 겨울에는 더 많이 나요.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양말을 벗고 발을 씻으세요. 비누로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린 후에 새 양말을 신는 겁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습관 하나가 발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신발 선택도 중요해요. 통풍이 안 되는 신발을 하루 종일 신고 있으면 발가락 사이는 사우나 상태가 됩니다. 특히 운동화나 부츠처럼 꽉 조이는 신발은 더 그래요. 집에서는 되도록 슬리퍼를 신거나 맨발로 다니세요. 발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외출할 때도 가능하면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샌들이나 메쉬 소재로 된 신발이 좋습니다. 신발도 매일 같은 걸 신지 말고 번갈아 신으세요. 하루 쉬는 신발은 하루 쉬게 해줘야 해요. 신발 안에 습기가 완전히 마를 시간을 주는 겁니다. 신발장에 신발을 넣을 때는 신문지를 구겨서 안에 넣어두면 습기를 흡수해서 더 빨리 마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요즘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외출하고 돌아오시면 신발을 벗어서 베란다에 하루 동안 내놓으신대요. 햇볕과 바람을 쐬면서 신발이 완전히 마르고 냄새도 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발 안창도 가끔씩 빼서 따로 세탁하신답니다. 발가락 사이에 이미 무좀이 생겼다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좀은 한번 생기면 치료하기가 정말 까다로워요. 약을 바르면 나았다가도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생기거든요. 무좀 치료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피부과에서 받은 무좀 약을 매일 빠짐없이 발라야 해요. 증상이 나아진 것처럼 보여도 최소 한 달은 계속 발라야 합니다. 무좀균이 피부 깊숙이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약을 바르기 전에는 반드시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려야 해요. 축축한 상태에서 약을 바르면 약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약을 바른 후에도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양말을 신으세요. 약이 피부에 완전히 스며들 시간을 주는 거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 관리를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발의 감각이 둔해지고 상처가 생겨도 잘 낫지 않거든요. 발가락 사이에 작은 상처가 생겨도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 이웃 할아버지께서 당뇨가 있으셨는데 발가락 사이에 작은 상처가 생긴 걸 모르고 계셨대요. 감각이 둔해져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셔야 했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매일 발을 체크하셔야 한다고 당부하셨대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매일 저녁 발을 씻으면서 발가락 사이를 하나하나 확인하세요. 상처나 물집, 붉어진 곳, 벗겨진 피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겁니다. 혼자 보기 힘들면 가족에게 부탁하세요. 작은 변화라도 발견하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해요. 발가락 사이에 각질이 많이 쌓였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각질 제거를 해주세요. 하지만 절대로 때밀이 타월로 세게 밀면 안 됩니다. 발가락 사이 피부는 연약해서 쉽게 상처가 나거든요.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가서 각질을 부드럽게 만드세요. 그 후에 부드러운 수건이나 발 전용 브러쉬로 발가락 사이를 살살 문질러 주세요. 억지로 각질을 벗기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만큼만 제거하면 됩니다. 각질 제거 후에는 보습이 중요합니다. 발 전용 크림이나 로션을 발가락 사이에도 발라주세요. 하지만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여서 오히려 불쾌할 수 있으니 적당량만 바르세요. 크림을 바른 후에는 면 양말을 신어주면 보습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밤에 자기 전에 발 관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리고 크림을 바르고 깨끗한 양말을 신고 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날 아침 발이 정말 부드럽고 상쾌해요. 발가락 사이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베이킹소다를 활용해 보세요.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를 한 숟가락 풀어서 거기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는 겁니다. 베이킹소다가 냄새를 중화시키고 세균을 억제해줘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면 발냄새가 확 줄어듭니다. 신발 냄새도 베이킹소다로 없앨 수 있어요. 베이킹소다를 작은 천주머니에 넣어서 신발 안에 넣어두세요. 하룻밤 정도 두면 냄새가 많이 사라집니다. 요즘은 신발 탈취제도 많이 나와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발가락 사이는 정말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 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발이 건강해야 걷는 것도 편하고 일상생활도 활기차게 할 수 있어요.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면 걷기가 힘들어지고 외출도 꺼려지게 됩니다. 오늘부터 발가락 사이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목욕 후에 발가락 사이를 완전히 말리는 것, 하루 한 번 이상 양말을 갈아 신는 것,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발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발가락 사이가 뽀송뽀송하고 냄새도 안 나고 가려움도 없는 상쾌한 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발가락 사이, 이제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5번째, 겨드랑이, 면역의 교차로. 겨드랑이는 땀샘과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즉, 세균이 침입하면 바로 혈류와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위죠. 냄새가 나는 이유도 단순히 땀 때문이 아니라 땀 속의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세균이 내뿜는 독소 때문입니다. 매일 세척하더라도 비누를 급하게 문질러 끝내면 모공 속 세균은 그대로 남습니다. 부드러운 스펀지로 충분히 거품을 내고 1분에서 2분 이상 세심하게 닦아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목욕 후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기가 남은 겨드랑이는 세균이 다시 돌아오고 싶은 장소가 되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겨드랑이는 땀샘과 함께 수많은 림프절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군대, 즉 면역세포가 모여 있는 병영과 같습니다. 세균이 침입하면 이곳에서 1차 전투가 벌어지고 노폐물은 이곳을 거쳐 처리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신진대사 속도가 조금씩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노폐물을 시원하게 배출하는 힘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 결과 미처 다 처리되지 못한 노폐물, 특히 지방산 성분이 겨드랑이 주변의 피지선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지방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유의 퀴퀴한 냄새를 유발하는 노네날데하이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흔히들 말씀하시는 노인 냄새, 가령취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겨드랑이 냄새가 단순히 땀 냄새가 아니라 우리 몸 안의 청소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부터 겨드랑이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내 몸의 면역과 청소 기능을 돕는 일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매일 열심히 씻어도 잔여 세균이 모공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했지요? 이것을 확실히 해결하는 방법,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욕하실 때 부드러운 거품으로 1분에서 2분 정도 세심하게 닦아주시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림프절이 있는 겨드랑이 안쪽 깊숙한 곳은 가볍게 마사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에이, 세수하기도 바쁜데 무슨 마사지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분만 투자해 보세요. 목욕 중 거품을 충분히 묻힌 상태에서
손가락 끝으로 겨드랑이 안쪽을 가볍게 누르며 원을 그리듯이 문질러 주세요.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듯이 림프 순환을 돕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마사지가 노폐물을 배출하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목욕 후 수분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오셨다면 이제 겨드랑이를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수건으로 닦았는데 뭘 또 말려? 아닙니다. 피부 주름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미세한 습기는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아늑한 집이 됩니다. 드라이기의 찬 바람을 이용해 겨드랑이 안쪽까지 뽀송하게 말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여름 장마철 습한 옷을 말리듯이 여기는 세균이 살 수 없는 건조한 곳이야 라고 확실하게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건조시킨 후에는 보습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고 산성화되기 쉬운데 이는 노네날데하이드 생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순한 보습제를 소량만 덜어 얇게 발라주시면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과도한 유분 생성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끈적이는 크림은 오히려 땀구멍을 막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세 번째, 내 몸을 속부터 청소하는 습관입니다. 겨드랑이 관리는 피부 겉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노폐물을 덜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수분 섭취가 그 첫걸음입니다. 우리 몸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노폐물이 응축되어 냄새가 더욱 독해질 수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더라도 따뜻한 물을 자주 조금씩 드시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아이고, 물을 마시면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하는데. 맞습니다. 번거로울 수 있지만 화장실에 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노폐물 배출 과정입니다.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물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리고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지방 함량이 높은 육류나 튀긴 음식은 노네날데하이드의 주성분인 지방산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피토케미컬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의 산화를 막아주어 냄새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는 푸릇푸릇한 채소 반찬을 조금 더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 햇볕 산책에 힘을 믿으세요. 춥다고 집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햇볕이 좋은 날에는 가벼운 산책을 즐겨보세요. 적당한 운동은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시켜 채취를 줄여주고 햇볕의 자외선은 옷이나 몸에 남아있는 세균을 살균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신체의 활력을 되찾는 것은 물론 냄새를 잡는데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관리는 단순한 청결을 넘어 우리 몸의 면역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부드러운 세척, 완벽한 건조, 그리고 꾸준한 마사지와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합쳐질 때 비로소 상쾌하고 활력 넘치는 시니어 라이프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 들면 당연히 나는 냄새겠거니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삶을 더욱 자신감 넘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귀 뒤, 배꼽, 코, 발가락 사이, 그리고 겨드랑이. 이 5곳은 단순히 씻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위들은 우리 몸의 건강을 가르는 경계선, 면역력과 피로, 그리고 노화 속도까지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문턱입니다. 노벨 생물학상 수상자 조슈아 레더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은 인간이 아니라 미생물이다. 그의 말처럼 세균은 전쟁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방심하는 그 틈을 파고들어 조용히 몸속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적은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 이길 수 있는 상대입니다.
귀 뒤를 씻을 때 그 한 번의 손길, 배꼽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작은 습관,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말려주는 그 세심함이 당신의 몸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이건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고 삶의 질을 되찾는 가장 현실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몸을 소홀히 하는 것은 마음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도 작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조금만 더 돌봐줘. 나도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일부니까. 오늘부터 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하루의 끝, 거울 앞에서 귀 뒤를 닦아내며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내 몸아. 그 짧은 순간이 쌓이면 당신의 세포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몸은 다시 젊은 시절의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깨끗한 몸은 단지 외적인 청결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 자신을 아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건강한 정신으로 이어지고 건강한 정신은 결국 긴 삶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몸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결정됩니다. 당신의 몸이 오늘도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순간 당신의 삶이 다시 빛납니다.